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느 날 시장의 한 구석에서 작은 소문이 피어오릅니다. 저 기업에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대. 불안에 휩싸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거래처는 계약을 재검토하고 직원들은 동요합니다. 확증은 없어도 소문이 불안감을 키우고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전염되어 갑니다. 마치 은행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 때문에 너도 나도 은행으로 뛰어가 돈을 찾아가다가 실제로 그 은행이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처럼요. 우리는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죠.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더라도 대중의 심리가 반응함에 따라서 실제로 현상이 되어버리는 상황.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경제도, 금융도, 기업 경영도 대중의 심리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죠. 위기설이 나도는 기업은 스스로를 그런 상황에 내몬 측면도 있습니다. 장기간 신뢰를 잃어왔기에 그렇죠. 경제 상황만 탓하기에는 경쟁자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요.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바람 앞에 촛불처럼 보이게 된 그 이유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갑니다. 정말 뉴스에서 많이 듣던 알파벳 세 글자일 겁니다. 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거듭되면서 새로운 시설을 지을 땅이 점점 부족해지죠. 그래서 자꾸 땅 속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철도도 그런데요. 여러 도심 시설을 피해서 철도를 만들려 하면 노선의 모양도 이상해지고 경제성도 떨어지니까 지하 40m 이하의 깊은 곳에 철도를 연결해서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지난 3월 말에 수서, 동탄 사이에 A 노선 일부가 먼저 개통됐죠. 근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만 정부는 올해 안에 B 구간, C 구간의 착공도 예고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 이것의 알파벳 약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를 줄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맨 앞에가 이제 사실 2로 시작하기는 하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하철이라는 오답도 들어오는군요. 네, 더 깊은 지하철, 네, 대심도 지하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상식 퀴즈는 다들 아시겠죠, 정답을. 네. 근데 이게 뭐 철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랑 또 철도 노조가 동시에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지연 운행되는 현상이 어제보다 조금 더 심할 수 있으니까요. 길 나서시기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전에 한 번씩은 또 이렇게 염두에 두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백상경 기자부터 들어볼까요? 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그리고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을 한 이 안타까운 인명사고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다음은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내년에도 동결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보유세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해외여행 관련된 소식인데요. 중국의 무비자 입국이 거부됐다는 소식부터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안타깝게도 어제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이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40대, 30대, 20대 연구원 3명이 이렇게 참변을 당했습니다. 발견 당시에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곧바로 소방 당국에 신고한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이 차량의 각종 성능을 실험하는 공간인 체인버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이 질식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체인버가 차량 한 대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의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온도, 습도, 진동 같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을 다르게 해서 이 차량의 성능 그리고 내구성 같은 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사고 당시에 이들은 차량 주행 테스트 그리고 아이들링 그러니까 공회전 테스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차량을 이 바닥에 고정을 하고 제자리에서 주행을 쭉 하게 네.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이 체인버 안에 갇히고 외부로 배출되지 못해서 질식하는 사고가 난 것으로 업계와 현대차 노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당연히 수사에 나섰을 거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현대차에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 재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늘 경찰과 국가수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안전관리공단 등은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고 당시에 이 배기가스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등을 조사를 할 것이고요. 고용노동부는 어제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을 하고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울산 공장 사업장이 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데요. 이렇게 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 사고도 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인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이번까지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네. 사망자는 총 5명에 해당합니다. 금속노조는 즉각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비상대책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현장 조사와 사고 원인 분석 그리고 대책 논의 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도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들어봤던 아파트. 네, 이게 지난해 그 인천 검단 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신축 공사를 하다가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죠. 예. 그 철근이 빠져가지고 순살 이런 아파트라는 논란이 얘기도 있었던. 예. 네, 이 아파트의 전면적인 재시공을 앞두고 철거 공사를 하던 50대 포클레인 기사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소형 포클레인이 고층으로 올라가려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클레인 기사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원청 시공사인 GS건설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기 때문에 네. 이 사고 역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했던 이 아파트, 네, 어떻게 좀 부실 시공으로 어쨌든 한번 문제가 됐던 아파트인데 이걸 해결하려고 공사를 하다가 또 한 번 안타까운 이 인명사고가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영현 기자에게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몇 차례 전달해드렸었는데 이제 비자 없이도 중국에 방문할 수 있다. 특히 뭐 여행객들을 이제 중국에서 많이 또 들여보내주겠다 이랬었는데 중국 당국이 입국을 거부한 사례가 생겼어요. 네, 항공업계 그리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은 지난 주말에 항공편으로 중국으로 입국할 예정이었던 한 한국인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거부를 당해서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달 8일부터 이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관광, 친지 방문, 사업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입국할 때 15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네. 이번 사례는 입국 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는데 질병 사유를 제외했을 때 한시적인 무비자 조치 시행 이후에 첫 입국 거부로 파악이 됐습니다. 입국 목적 불분명이라는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여행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거나 관광 목적 입국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인데요. 그러면 왜 입국이 거절됐나 봤더니 현지에서는 이 사람을 중국의 정치 체제를 비판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유튜브 같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 왔는데 이런 전력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포착돼서 입국 거부를 당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본사 영사 등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은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입국 거부는 그 나라의 고유 주권으로 우리가 대응할 권한이 없고 또 입국 거부 국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기자들도 일부긴 합니다만 중국 입국이 거부당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비판적인 기사 쓴 사람들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게 또 이번에 이제 유튜버인 거죠. 예. 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무비자 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 해당 국가에 입국할 때 모든 기준을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국 거부 조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의가 필요한 건데요. 일단 중국 체제를 비판한 경력이 있거나 또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나 또 과거 중국 내에서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 취업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해야 하고 또는 기존에 발급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비자 조치가 시행됐다고 해서 무비자로 입국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 결핵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입국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무비자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결핵을 잃는 한국인이 이제 입국을 문의했다가 자진 취소한 사례가 있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무비자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중국 내에서는 일종의 또 전입신고 성격의 주습 등기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지인 또는 친척집 같은 일반 거주지 또는 민박에 머무르는 경우에 직접 거주지 관할 공안 판출소에 방문해서 주습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해외에서 그 카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참 많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금감원이 연말연시를 앞두고서 해외여행이 많아지면서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유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많지 않았던 2021년에는 이런 피해가 500여 건 그리고 피해 금액이 5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200여 건, 16억 원이 넘는 카드의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 사유의 대부분은 도난 또는 분실이었는데요. 실제로 뭐 해외 관광 명소 같은 데서 이제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갑이나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그 카드가 사용되는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 여행 계획 카드 IC 칩을 떼어내서 이제 다른 카드에 붙여서 부정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카드 복제기가 설치된 사설 ATM에 이제 복사가 되어서 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려면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사용 국가 그리고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어서 부정 사용 등을 원치 않는 해외 결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의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이제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경우에 해외에서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서 또 카드 부정 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 뒷면에 서명하는 란 있잖아요. 네. 꼭 서명하시고 또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시에는 바로 카드사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네. 내년에는 이게 동결된다고요? 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벌써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3년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이게 너무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라고 해서 올리는 기조였었는데 네. 그걸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제동을 걸었죠. 내년에도 아파트 기준 시세의 평균 69%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의 이 시세 변동분만 이렇게 반영이 되는 셈인데요. 그래서 집값의 등락에 따라서 보유세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를 했고요. 이것에 따르면 이제 내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69%, 그리고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이 됐지만 그래도 집값이 또 많이 오른 지역이 있잖아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어떨까요? 네, 서울 쪽이 굉장히 어쨌든 집값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보유세도 함께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가 올해보다 거의 한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집값이 좀 가장 가파르게 뛴 서울 서초구, 반포 지역 이런 곳들, 반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에서 최대한 40%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포, 용산, 성동구, 그러니까 소위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들도 보유세가 10%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정부가 결국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는 그대로 뒀지만은 시세 대비해서 결국은 좀 많이 시세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금이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상승세가 좀 꺾이기는 했지만 결국 12월까지 하락세를 쭉 탄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역시 좀 올라가고 보유세가 또 같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실거래가 좋아졌고 가격도 좋아졌기 때문인 거고 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진 지역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집값이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네.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집주인분들 생각이 그쵸. 좀 만감이 네. 교차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결국은 이제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은 역으로 이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요. 이게 집값이 내린 지역에선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게 되고요. 거래가 회복되지 못했던 이 지방 중저가 아파트들의 경우에 보유세가 상당히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수도권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가 올해 들어서 9월까지 0.46%가 떨어졌는데요. 특히나 이 하락폭이 컸던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마이너스 2%가량이 돼서 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광주, 세종, 전남, 경남, 부산 같은 곳들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보유세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사실 여성들은 일을 잘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일을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 기혼 여성들의 취업 상황도 한번 챙겨볼까요?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765만 명 중에서 결혼,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이 12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는 1%가량 감소를 했는데요. 그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결혼, 임신, 출산 순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은 이제 10년 이상이 40%를 넘으면서 가장 많았고요. 뒤를 이어서 5년에서 10년 미만, 1년 미만의 순이었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당연히 또 자녀가 많고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이 경력이 단절되는 비중도 높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은 23%가 경력 단절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보다 높죠. 또 자녀가 1명이라면 20%, 2명은 23%, 그리고 3명은 28%까지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는 각각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자녀 연령별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6세 이하가 34%, 그리고 7에서 12세가 20%, 13세에서 17세는 10% 정도였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해보다는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세에서 54세의 기혼 여성 고용률이 60% 이상인데 이것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은 늘고 있고 경력 단절은 조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기혼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이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같이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9시 2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쉽습니다.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급행철도 그 알파벳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Great Train Express라고 강력한 힌트 드렸죠. 근데 그 앞 글자만 실제로 따서 보면은 GTE가 되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 익스프레스의 방점은 이 알파벳을 지키는데 네, 여기까지만. 현재 A부터 H 구간까지 계획이 나와 있고요. 다음 달 A 노선 중에서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추가로 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2492님 아까 빛의 속도로 보내주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빨리 보냈는데 1등이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아까 찾아보니까 141등. 1등은 1등입니다. 141등 하셨고요. 그리고 3715님은 찜질방에서 새벽부터 일하면서 애청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찜질방에 손님이 많아서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잘 되시는 곳이 있으니까 또 다행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찜질방에서 크게 틀어주세요. 그리고 1020님은 이 철도는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 시간 문제 큰 효율이 없습니다라는 또 의견도 주셨는데요. 또 더 많은 노선이 개통이 되어 봐야 또 그 실제치를 알 수 있다. 이런 또 반론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알파벳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왜 그런 말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렇게 노력을 강조하는 속담, 격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오늘은 노력의 역설이네요. 맞습니다. 노력의 역설. 근데 사실 시대상이 좀 변하고는 있어도 여전히 노력을 중시하는 경향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2021년에 오명숙 고대 교수와 남은영 서울대 선임연구원이 누가 높은 지위와 경제적 부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국인 2,000명에게 했던 거예요. 질문에 내신 총 5개인데요. 첫 번째는 실적이 많은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 두 번째가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타고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 네 번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따라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이 공평히 받아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선택지를 가장 많이 골랐을까요? 바로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가 5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적 성과가 아니라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경제적 부, 높은 지위를 더 받아야 된다. 그 다음이 25%로 많이 실적. 실적이 좋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3위가 6%로 타고난 능력이 많은 사람. 4위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명 중 6명은 많이 노력한 사람이 높은 지위와 부를 얻어야 하고 성과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2021년 조사 결과였고. 근데 사실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어르신들은 물론 이제 노력을 다들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합니다만 또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그런 경향이 사실 있는데요. 이거 관련된 또 외국 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햄버리닉 미국 미시간 주립대 심리학과 교수가 11,000명이 넘는 참여한 88개의 연구를 분석해서 2014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노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노력이 뭐 성공이나 이루는데 한 영향이 90%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50% 이상은 될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연구에 따르면 노력은 예를 들어서 게임 분야는 26%, 음악에서는 21%, 스포츠에선 18%만 성공과 관련이 있었고요. 심지어 뭐 학부모님들 가장 관심이 많은 건데 학업의 경우 노력과 성공의 관련성은 딱 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노력과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성공한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노력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만 시간의 하잖아요. 법칙. 그렇죠. 예. 이거 뭐 거의 무슨 얘기할 때마다 야 1만 시간 노력하면 매일 3시간씩 10년만 노력하면 너도 전문가도 되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뭐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슬램덩크라는 애니가 있었는데요. 거기 애니메이션. 혹시 보셨나요? 슬램덩크. 예, 만화책도 있고 애니도 있는데. 그러니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 거기 보면 이제 왼손을 거들 뿐 뭐 나는 천재니까. 그렇죠. 명언들은 좀 있죠. 맞죠. 단념하면 그때 시험은 끝나는 거야. 이런 여러 명언들이 있는데 또 노력과 관련된 명언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슈터는 연습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경기를 많이 봤는데 네. 저는 마이클 조던이 그냥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는 OTT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관련 동료들이 말하는데 가장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사람도 마이클 조던이고 가장 늦게까지 하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정 경기를 가서도 아침에 내가 제일 일찍 나왔겠지 하고 딱 가서 보면 이미 조던이 연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천재였지만 알고 보니까 엄청 연습을 했다는 거죠. 사실 슬램덩크의 주인공이 이제 강백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의 천재가 스스로 천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엄청난 연습을 한 끝에 이제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거죠. 천재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슈퍼스타들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또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마이클 조던이 그 자리에 오른 거는 노력도 노력인데 이게 선천적인 재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으로 높이뛰기를 연습을 한다라고 해서 10,000시간 연습한다고 해서 제가 뭐 1.5m라도 뛰겠습니까? 절대 못 뛰죠. 그렇죠. 타고난 되게 다른 거죠. 우리 예. 그 앵커님 진행자님은 이제 진행을 워낙 잘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재능을 타고나신 거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있어야 노력에 돼요, 재능이. 그렇죠. 예. 사실 재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노력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연구 결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재능을 가진 사람이 노력했을 때 효과가 재능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겉으로는 열심히 연습해서 뭐 농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농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마이클 조던도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원래 뭐든지 내가 잘하면 더 잘하고 싶잖아. 더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허. 근데 또 이게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 노력만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좀 경계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아까 앞에 설문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고 이런데 아쉽게도 이런 생각은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 수능이었는데요. 제 아이도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수능 시험 평가가 사실 노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높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각종 시험이나 회사에서 평가하는 거는 노력이 아니라 점수와 실적이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노력과 결과가 꼭 정비하진 않고요. 그리고 노력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뭐 재능이나 뭐 자질, 뭐 사회적 환경 등 그래서 노력만큼은 중요한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워낙 우리가 또 우리 사회에서는 노력에 대한 신봉이 있다 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 하면 돼. 왜 못해?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이 좀 무감각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에게 책임을 좀 돌리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거나 안 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게 있는데 무조건 이제 개인한테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특히 뭐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의 눈물이라든지 취직이 안 된 경우도 많고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요즘 직장에서 많이 좀 구조조정도 있다 보니까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또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 노력이 부족한 거야.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건 개인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거를 내 자신의 탓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비난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로 타고난 재능과 자질이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그런 좀 존중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제 칼럼에 적었던 내용인데 이제 신발이 작으면 구겨 신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오래 걷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발이 아프니까. 근데 또 신발이 크면은 신을 수는 있는데 빨리 뛰고 나면 질퍽거려가지고 빨리 달릴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신발 이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거를 신발이 갑자기 발이 딱 맞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신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농구하다가 중간에 한참 잘 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본인 야구를 좋아한다고 야구하러 갔다 왔죠. 아시죠? 네. 그 야구 딱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마이너 리그를 쭉 하셨어요. 그러다 해서 그쵸. 잘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농구 왕제가 돼가지고 이제 농구 왕제 호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도 사실 야구화를 신었을 때는 그냥 마이너리그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한테 딱 맞는 농구화를 신고 왔을 때 비로소 이제 농구장 날아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신발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그러네. 신발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 사람들이 야 너 왜 발에 신발을 받쳐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비난하거나 나를 스스로 비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분야,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더 빛이 난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도 네. 축구 좋아해서 축구 리그도 뛴 적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되게 성적은 형편없었고 그러니까요. 그냥 빨리만 뛴다고도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본인의 노력을 과대평가하는 심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나는 노력 정말 많이 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좀 스스로 반성했는데요. 저도 스스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남들보다 막 노력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남들을 저 보면서 아 쟤는 거저먹는다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이게 약간 서로 안 맞더라서 저는 항상 이게 좀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봤더니 그러니까 실력과 이제 관계없이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보통 선수보다 운동을 더 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그렇죠. 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경기에서 진 선수들 딱 보면 올림픽 등등 보면 아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해도 제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요. 노력을 하나도 안 해서 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봤더니 자신의 노력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가용성 휴리스틱 때문이래요. 이 가용성 휴리스틱은 쉽고 빠르게 생각나는 근거를 우선 사용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정확한 평가와 결정을 내리면 객관적 근거를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빨리빨리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노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라도 결국 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열심히 한 노력의 모습이 생성량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약간 평가를 할 때 남의 가용한 기육, 뭐 인상 이런 걸 보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입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도 직장 동료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기억이 더 제 노력은 제가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노력량은 빠짐없이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챙겨서 한 저울에 딱 올려놓고 남들이 한 거는 그냥 지나가다 보면 쟤 그냥 게임하고 있네, 쟤 TV 보고 있네, 그 노는 모습만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습 잘 보이지 않잖아. 집에 와서 노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하는 모습은 별로 안 하겠지 이러고 저울을 빗대다 보니까 항상 자신의 노력이 더 커고 무거워 보이는 거죠. 안의현 님이 저도 올해 경제 공부를 10,000시간은 한 것 같습니다. 슈퍼리치가 금방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응원해 주세요. 당연히 응원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경제 공부를 많이 오래 했다라고 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바로 이제 이어서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 사이에서 중요한 판단, 결정이 있어야 하고 또 약간의 또 운도 필요한 측면도 있고요. 아무튼 응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기업이라든지 조직에서라든지 내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간극을 좁혀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본인의 노력은 약간 과대평가되고 다른 구성원들의 공헌이나 노력은 약간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승진이나 평가를 봤을 때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평가가 나빠 승진이 안 돼 쟤는 내가 봤을 때 뭐 평상시에 뭐 게임하거나 담배 피러 왔다 갔다 하던데 뭐 이렇게 보는 눈이 딱 자기 평가라는 게 선입견이 있고 어떤 특정 분야에서 샷을 찍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교를 위한 정보의 불균형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들한테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나는 정확히 옆자리에 앉아도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내 일이 제일 커 보이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직무를 순환해서 다른 업무를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야 쟤는 거저먹는 일 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하면 야 이렇게 일이 어려웠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상사가 이제 구성원을 비교하는 상대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나 동료평가제를 도입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는지 평가를 되면 더 관심 있게 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간극을 줄일 수가 있죠.
똑같은 강도로 노력했을 때 그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있던데요. 네. 하나 이제 심리적 효과가 있는데 하나가 여기 흥미로운 연구들이 꽤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리면요. 네. 심리학자 게리 맥퍼슨이 1990년 후반에 어린이들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 내용은 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악기를 다루기 전에 야 앞으로 너 음악 얼마나 할 거니?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첫 번째 유형은 저는 뭐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좀 하다가 말라고요. 이거 뭐 올해서 뭐야? 1년만 하죠? 뭐 이렇게 말한 사람 있고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음악 같은 되게 훌륭한 음악을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0개월 동안 열심히 시켰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 둘의 실력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얘들은 사실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연습량에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어느 정도 연습하고 이제 그만둘 거라는 아이들은 이걸 음악을 취미로 생각하고 네. 뭐 그냥 대충 재밌게 하지 뭐 이 정도였고 내가 스스로 음악가가 된다든지 오래 하겠다는 애들은 여기에 대해 마음가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다르다 보면 실력이 일치월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른 결과가짐 확연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심리적인 분야가 있고 두 번째 테크닉적인 게 있는데 네. 이건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셀러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석좌 교수가 네. 연구한 건데요. 뉴욕 택시기사들의 소득과 근무 방식에 관해서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뉴욕 택시기사들이 이제 수입이 비가 오는 날, 뭐 시내 행사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벌 수 있는 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입의 등락이 좀 있죠. 이것까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 교수 연구팀이 노련한 택시기사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 비밀은 노련한 택시기사는 수입이 좋은 날에 더 오래 근무하고 더 많은 돈을 벌었대요. 이에 비해서 일반 택시사들은 수입이 좋은 날엔 돈을 벌었으니까 그날 일당을 채웠으니까 일찍 들어가 버리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택시기사는 이제 수입이 좋은 날엔 일찍 근무를 끝내지만 수입이 안 좋은 날엔 평소보다 더 오래 근무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하루 일당을 채워야 되니까. 네. 근데 반면에 노련한 택시사는 수입이 좋은 날에는 평소보다 더 오래 근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수입이 안 좋은 날에 오늘은 안 좋네. 뭐 소위 말해서 일진이 안 좋네. 이러면 일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할당량을 채우려고 억지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노련한 택시사는 수입이 좋은 날에는 더 오래 일해서 많이 벌고 수입이 적은 날은 집에 일찍 들어서 웰빙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얼마나 더 벌었는데 봤더니 장기적으로 비교해봤더니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택시기사보다 동일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련한 택시기사가 수입이 한 10% 정도 더 많았대요. 근데 이거를 전체로 따지면 노련한 기사가 5% 정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는 노련한 택시기사가 근무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 농구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루에 뭐 1000개를 해야겠다 이런데 몸이 오늘 너무 안 좋아 이래도 1000개를 무조건 하고 오늘 컨디션 좋지만 1000개 땄으니까 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유연하게 연습하고 노력해야지 결과물이 훨씬 좋다는 거죠. 노력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또 노하우가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의견도 보내주시는데요. 신승호님, 주식을 10,000시간 해도 이익이 안 나네요. 전 원양님도 저도 주식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주식 공부라는 게 시세만 10,000시간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산업 공부, 기업 분석을 10,000시간을 하셨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영향을 또 미치니까 이게 본인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현종님이 운칠기삼, 운이 70%, 기운이 30%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최경미님이 노력이 성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노력 없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서 홍시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노력은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필수고 근데 그 위에 아니다. 그 바탕에 내 재능이 있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이 노력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잘 하고 있느냐. 위아래로 같이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에 이어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측은 열차 운행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출근길 일부 구간에서 열차가 지연 운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주가 증권을 매각할 때는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공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인간관계에도 시대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같이 뛰는 러닝 크루가 또 유행을 하고 있죠. 다양한 모임을 또 젊은 세대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이 Z세대의 크루 모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Z세대는 어떤 모임에 관심이 많다고 하나요? 사실 여러 모임이 있지만 역시 그 코로나 시대부터 자기개발 관련 모임이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모각코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그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각자 코딩한다의 줄임말인데 모각코. 딱히 뭐 어떤 친목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을 그냥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외에도 뭐 서로 공부를 감시해 준다거나 취업 관련된 스터디 이런 것들도 여전히 뭐 과거처럼 관심이 많지만 네. 최근에는 그 기업보다는 직무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인맥을 쌓는 활동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인맥을 위한 별도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실무 강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리어 개발 학원을 다니면서 필수적으로 수강생끼리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장치를 그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 좀 Z세대는 너무 개인적인 세대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역시 그 코로나 장기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코로나 당시에 이 내 커리어를 멈출 수 있는 건 아닌데 또 비대면으로 지내다 보니까 업계 선배라든지 멘토를 만나지 못한 갈증이 이 감염병 시기에 굉장히 축적된 게 아닌가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좀 가속화되면서 그 타향살이를 하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친교 활동에 대한 갈증이 커지다 보니까 또 모임 활동들이 좀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모임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작은 취향이나 이 공유하는 어떤 섬세한 공유 모임들이 좀 많아진다라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 뭐 예나 지금이나 모임은 되게 많습니다. 뭐 등산, 네. 독서, 볼링, 뭐 영화, 뭐 각종 이제 운동, 스포츠에 따라서도 모임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동호회하고 요즘 젊은이들의 모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10년 전만 해도 이런 취향 성향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반의 모임들이 활성화되었었는데요. 뭐 이를테면 독서, 뭐 패션 동아리, 영화 동호회, 뭐 그런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임이라는 게 그냥 아는 사람끼리 함께 취미를 즐긴다 정도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좀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면 취미나 취향은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유명세까지 이룰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목적성이 가진 모임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모이면서 취미만 나누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본인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내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모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냥 그 자체를 배우고 즐기는 걸 넘어서서 어떤 목적을 네. 갖고 있다. 취미 모임에서 그렇죠. 비즈니스까지. 그럼 네. 그걸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 동아리가 유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네. 가령 댄스 동아리를 예를 들어보면 소위 말하는 댄스 챌린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이 챌린지를 이끌어내는 그 댄스 크루들이 덜어 있고요. 그래서 댄스 동아리 같은 거는 뭐 과거에도 계속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댄스 동아리를 넘어서 아예 챌린지를 만드는 동아리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행을 만드는 동아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댄스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이끈 후에 영상 조회수라든지 광고로 발생하는 수익을 이제 또 모임원들과 나누고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패션 모임을 한다라고 하면 패션 지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냥 브랜드까지 런칭을 한번 해본다거나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또 집단으로 어떤 모임 계정을 운영하면서 광고라든지 제품 협찬을 받기도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달리는 러닝크루 같은 경우는 유명하게 키워서
스포츠 브랜드나 뭐 건강 관련 식품에 협찬을 받기도 하고요. 아. 또 러닝 크루가 유명해지면 관련된 클래스를 또 운영하기도 하면서 수익성을 또 창출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맛집 다니는 모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맛집 모임들은 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모은 정보를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룹이나 개인이 브랜드나 어떤 자체 미디어를 론칭하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이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취미 모임에 나가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가는 별책 부록 주제가 그 개인의 브랜딩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많이 배워봐야겠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함께 취미도 즐기고 잘만 되면 돈도 벌 수 있다. 이거 너무 네.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임을 선택하는 기준도 좀 달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향이나 주제도 주제지만 얼마나 유명한 크루원이 이 모임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모임을 가입할 때도 단순히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SNS나 이런 영상을 함께 올리는 그런 인기 크루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가입에서 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들과 함께하면 왠지 나까지 좀 유명해질 수 있고 또 나도 덩달아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입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가 이 배운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서 배울 수 있는 선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모임에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과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 모임에 있다면 당연히 내가 나가야지, 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친목 모임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되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영상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화 그쵸. 상태죠. 그래서 개인이 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뜨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혼자 성장하기보다는 각자 전문 분야나 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빠르게 집단으로 시너지를 내는 방식을 좀 채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물리적으로도 개인이 혼자 하루에 그 한 편씩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걸 이제 돌려가면서 돌아가면서 채널에 하루 한 편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널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매일 많은 영상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알고리즘에 노출될 확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 영상의 어떤 주목도도 높아져서 또 이런 방식으로 모임에서 내가 유명해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우 센터장님 목소리에서 간혹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이 느껴지는데요. 트랜스포머 목소리죠.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유행을 만드는 모임, 챌린지를 같이 만들어내는 모임. 근데 내가 혼자 이 SNS 채널을 만들자니 크게 팔로워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의 힘도 같이 빌려서 함께 운영을 해보자.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힘을 합치는 그런 모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하기보다는 다양한 개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이디어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네. 빠르게 그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전략 수정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Z세대들의 모임, 아까 보니까 네. 조금 유명해지는 사람에게는 기업들이 후원도 하게 된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이걸 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겠네요, 열심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Z세대 모임 문화가 사실 뜨는 만큼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역시 적지 않게 좀 등장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화재 보험사가 이 러닝 크루들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해서 건강이라는 어떤 보험업의 본질과 그리고 자신의 브랜딩을 동시에 잡기도 했는데, 이제 관심 있는 마케터분들은 이런 주제를 모임을 내가 어떻게 선점하느냐를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타겟들이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위주다 보니까 대학생만을 위한 어떤 행사라든지 그리고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하실 때 아예 개인이 아니라 이런 크루 형태로 모집하시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크루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만큼 이런 갈증을 좀 건드려 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은영님은 요즘 세대들 모임도 피곤하게 하네요. 그냥 즐겁게 스트레스 풀고 하면 좋을 텐데 힘들겠어요. 언제 쉬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본인의 미래 성장을 위한 다지는 거죠. 본인의. 그렇죠. 네네. 본인을 이제 다져 넣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또 러닝 크루가 너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민폐를 끼친다. 요즘에 보니까 네. 이제 부동산 임장,
집 네네. 구경하러 다니는 것도 여러 명이 네. 우르르 몰려다닌다. 이러면서 이제 민폐적이다라는 비판도 좀 있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은 어떻게 좀 조율해 나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이게 러닝크루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생긴 건 사실인데요. 실제로 그런 어떤 뇌 매능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좀 뛰면서 소리 지르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공원에서 과하게 좀 길을 차지하는 행위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현수막을 좀 내걸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인식들을 대부분의 모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러닝 에티켓을 그런 공유방에 올린다든지 그런 공유하는 문화들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뭐 단체로 뛰는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을 한다거나, 그리고 보행자 뭐 그중에서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분들은 우선 보호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담긴 에티켓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서로 균형점을 찾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을 둘러보는 어떤 임장도 일종의 민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른바 임장크루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게 투자도 공부고 또 누구나 팔려고 내놓은 매물을 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도 있지만, 그 과도하게 어떤 불필요한 임장을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과도하게 좀 떨어뜨린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이 크루분들이 좀 알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 사람, 실제로 그 집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맞습니다. 그런 임장 크루에게 아예 그냥 유료로 돈을 받고 집을 보여주겠다. 네. 이런 그런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켜야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이른바 크루 모임이 또 미래 성장을 위한 그런 기본 단계이기도 한 거고요. 많이 또 격려도 해야겠네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미래 생활 사전으로 돌아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기업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어떻게 그런 투자를 하는 건지 투자의 생애 주기까지 같이 한번 깊이 있게 배워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찾아뵙겠습니다.